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 의미 제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의미 제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349쪽입니다. 349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349쪽에는 이제 은유와 한유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은유와 한유라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figure란 말 써요. figure. 그러니까 이제 figure. 이게 이제 figure라는 게 모습이란 뜻이죠.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피겨 스케이팅. 모습이란 뜻도 있지만 요게 이제 비유란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349쪽입니다. 미적, 수사적. 이 수사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웅변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웅변술이죠. 목적을 위해서 영어 표현을 화려하게 꾸미는 언어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넘어가고 은유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은유. 자, 은유는 보통 이제 A는 B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은유에 A equal B. 이걸 이제 은유라고 하죠.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게 은유 아닙니까? 그래서 은유는 대표적인 비유법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은유는 환유를 포함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은유를 이야기한다. 넘겨보세요. 350쪽. 은유를 이제 메타포라고 이야기해요. 메타포. 자, 여러분 교재 350쪽입니다. 자, 은유를 메타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타포는 이제 비유란 뜻도 있지만 은유란 뜻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를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예문. 음, 말싸움에서 그녀를 이긴 사람은 없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 모두 운유다. 말싸움이 이기고 지는 전쟁으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말싸움은 이거 이제 우리가 파이트는 싸움이지만 영어로는 이제 알규먼트라고 이야기해요. 알규, ARGUMENT, 알규먼트가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규먼트라는 말 자체가 말싸움이라고도 하고 논쟁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 수 있는 액체로 시간이 흘러갔다는 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흘러가거나 이렇지.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이제 액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은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은유 표현에는 두 가지 개념이 관여한다. 토론은 전쟁이다. 이번에 기억에 나오죠. 말로 그녀를 이긴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시간은 액체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351쪽을 보면 토론과 전쟁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관여하고 있고 두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으로서 어, 이것이 토론은 전쟁이다라는 은유를 통해서 언어에 표현되고 있죠. 또 니은은 시간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때 거기다 밑줄 치고 쓰세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토론은 그래서 이제 이 말로 하는 싸움이지만 전쟁은 무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둘째, 두 개념의 관련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나오죠. similarity. 그래서 이러한 그 은유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은 두 개념이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기획의 토론, 전쟁 나왔죠? 토론은 플러스는 예스의 뜻이라고 그랬죠? 간접성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승패성이다. 그러니까, 승패가 있다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게. 그 다음에 플러스 간접성. 간접적이에요. 근데 전쟁은 직접성이라는 거죠. 직접 상대방을 뭐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승패가 있다는 거죠. 플러스 승패성. 자, 시간은 플러스 추상성. 추상적이죠? 플러스 유동성. 유동적이죠, 시간이라는 게. 예,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액체는 플러스 구체성. 훨씬 더 구체적이죠. 물이 흘러가는 건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플러스 유동성.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서 이제 이 플러스 간접성을 예, 직접성을 넣은 것이고 시간에서 플러스 추상성에 플러스 구체성을 넣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352쪽을 보면 기획은 토론과 전쟁이 모두 승패성, 그렇죠. 이기고 질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공유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니은은 시간과 액체가 모두 유동성, 플러스 유동성, 흘러가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이 토론은 말로 하는 간접적 싸움이고 전쟁은 무기 등을 이용한 직접적 싸움이다. 자, 352쪽에 다섯째 줄이 나옵니다. 니은에서 시간은 추상적인 대상이지만 액체는 구체적인 대상이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사성. 그렇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속성은 흘러간다는 공통성이 있다는 소리겠죠. 자, 셋째, 두 개념은 경험의 측면에서 근원 영역에 속하는 것과 목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근원 영역은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구체적인 개념 영역을 말하고요. 목표 영역은 상대적으로 낯설고 추상적인 개념 영역을 말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의 전쟁과 액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고 경험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근원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 토론이나 시간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목표 영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유, 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영역이라든가 근원 영역이라는 것은요. 그다음에 넷째, 근원 영역에 속하는 개념을 목표 영역에 속하는 개념에 사상한다. 그러니까 사상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매핑, 지도를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책에 보면 매핑이라 있죠.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요 MAP가 지도라는 뜻 아닙니까? 맵. 여기서 이 맵이 동사를 쓰면 지도를 그리다. 다시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P를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인 거죠. 지도를 그리기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한 개념 또는 속성이 다른 개념과 대응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사상이란부터 쭉 해가지고 말한다까지. 그래서 이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근원 영역의 개념이 목표 영역의 개념으로 이제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53쪽을 보면 근원 영역에서 목표 영역으로 갔다는 거죠. 기억이 4번에 플러스 간접성, 플러스 승패성이 플러스 직접성, 플러스 승패성으로 갔고요. 플러스 추상성, 플러스 유동성이 플러스 구체성, 플러스 유동성으로 갔죠. 그러니까 구체성이라는 말 이런 것이 들어간 거죠. 추상성이 구체성으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성이 직접성으로 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유의 유형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은유의 유형은요. 자, 은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구조적 은유. 자, 구조적 은유는 자, 여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자, 거기 353쪽입니다. 첫째 줄 구조적 은유는부터 쭉 해서 말한다까지 세 번째 줄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구조적 운유, 스트럭처럴 메타포는 낯선 목표 영역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익숙한 근원 영역의 개념을 활용해서 근원 영역의 개념 수준만큼 구조화하는 은유를 말한다.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 이제 그걸 구조적 은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 영역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용을 하면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렵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 은유의 그 의미 이해 과정을 아까 토론은 전쟁이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토론은 전쟁이다라는 5번의 예를 보면 기읍, 말로 그녀를 이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니은, 그의 빈틈없는 주장에 범인도 항복했다. 디귿, 더 이상 너희 주장을 방어하기 어렵게 되었다. 리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주장을 공격했다. 공격을 하는 거죠. 전쟁이니까. 또 미음, 넘겨보세요. 상대의 주장에서 조그만 허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비읍, 전략을 세워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오는 그런 그 토론은 전쟁이다 은유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 전략을 세워서 주장을 해야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 14-1 여기는 별 3개 쳐놓으세요. 표 14-1이라고 나온 거 별 3개. 자, 중요하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쟁과 토론의 구조적 대응을 보면 근원 영역, 전쟁, 목표 영역, 토론. 자, 전쟁은 승리와 패배죠.
토론은 이기고 지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은 진지를 점령하는 거고, 토론은 상대 주장을 무너뜨리는 거. 상대 주장을 무너뜨리는 게 진지를 점령하는 거죠. 또 전쟁은 진지를 방어하는 거, 토론은 주장을 지키는 거. 또 전쟁은 전략을 세우기, 토론은 주장 계획 세우기. 전쟁은 적의 진지 공격하기, 토론은 상대 주장 공격하기. 전쟁은 적의 약점 찾기, 토론은 상대 약점 찾기. 전쟁은 적의 무기 격추하기, 토론은 상대 근거 비판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밑에 또 나오고 있죠. 자, 승패, 토론은 전쟁이다를 가지고 말로 그녀를 이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령하기, 그의 빈틈없는 주장에 범인도 항복했다. 방어하기, 더 이상 너희 주장을 방어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격하기, 자 355쪽입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주장을 공격했다. 약점 찾기, 상대의 주장에서 조그만 허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전략 세우기, 전략을 세워 주장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함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지만 이게 전쟁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추상적인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갖다 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7번 나오죠. 선거는 전쟁이다. 입시는 전쟁이다. 판매는 전쟁이다. 이 의미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것은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승패를 알 수 없다. 총알이 필요하다. 그는 항상 역전의 명수였다. 상대를 저격할 무기가 있다. 그 실제 무기가 아니라 이제 상대의 약점을 잡을 어떤 단서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입시는 전쟁이다. 입시는 전략을 분석한다. 눈치 작전이 심하다. 점령해야 할 합격이라는 고지가 눈앞이다. 고3 교실의 전운. 전쟁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전운. 우리가 뭐 전운이 감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전운. 이 전운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의 기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는 전쟁이다를 보면 경쟁사와 일전이 불가피했다. 투자 유치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마다 교두부를 확보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장을 넓혔다. 그래서 이제 7은 전쟁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이제 근원 영역으로 해서 이걸 이제 여러 개로 확대를 시켜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356쪽. 네 번째 줄. 그래서 구조적 은유는 이처럼 근원 영역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속성을 목표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추상적인 목표 영역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거기다 또 밑줄 쳐놓으세요. 356쪽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구조적인 그 은유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은 여행이다를 보면요. 자, 삶은 미로의 연속이다. 인생은 여행이죠. Life is a journey라고도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오랜 길을 함께 해왔다. 누구나 자기 길을 가야 한다. 긴 여행을 마치고 잠들었다. 분노는 열이다는 화가 끓는다.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화를 식혀라. 심호흡은 화를 가라앉히는데 좋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면 시간을 아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허비할 시간이 있느냐? 시간이 얼마 남았니?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적 은유. 이것도 밑줄 좀 쳐놓으세요. 자, 방향적 은유는 공간적 방향과 관련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개념이 하나의 전체 체계를 이루는 은유 구조다. 이렇게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공간적 방향과 관련된 경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 은유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를 전쟁이라고 했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방향적 은유는 두 개념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방향적 은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간적 방향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팎이라든가 안팎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안팎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앞뒤 오른쪽 왼쪽 중심 주변 가까움 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357쪽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방향적 은유를 통한 이해 과정을 행복은 위이고 불행은 아래이다 이렇게 여기 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아래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357쪽 보고 있습니다. 위에다 동그라미 아래에 동그라미 첫째 줄에 자, 이윤은 위아래의 공간적 속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행복은 위에 있고 불행은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9번에 보면,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한 수 위로 평가되었다.
이번 승리로 사기가 올랐다. 그다음에 음악을 들으면 흥이 솟는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그의 직급을 높여주었다. 나이는 많지만 업무 능력은 나보다 아래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마라. 경쟁, 경제 상황이 가라앉았다. 질이 낮은 물건을 속여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질이 낮다는 건 아래고, 가라앉았다는 건 아래고, 떨어뜨린다는 건 아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와 아래의 개념. 이건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흥이 솟는다는 건 위고, 이런 걸 가지고 은유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8쪽 넘겨보세요. 거기 10번을 보면 행복은 위이고 불행은 아래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위다. 행복은 위, 그다음 불행은 아래. 그러니까 위 아래는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질이 낮은 물건을 속여 팔았다. 이런 것도 낮다는 건 아래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또 보세요. 건강은 위고 질병은 아래다. 요즘 건강이 최고조다. 어서 병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결국 과로로 쓰러졌다. 병 때문에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최고조 위 일어나 위 쓰러졌다 아래 눕는다 아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359쪽입니다. 안은 안전이고 밖은 위험이다. 이것도 안과 밖이잖아요. 자, 여기 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밖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팎이니까. 동그라미 쳐보시면 나옵니다. 안에 머물러라 밖으로 나가지 마라. 제 식구 감싸기 남처럼 밖으로 겉돌았다. 안은 앞은 좋음이고 뒤는 나쁨이다. 심리는 앞섰다. 경제 발전에 심리는 뒤처졌다. 그는 맨 앞에서 싸웠다. 남의 뒤에 서지 말아라. 가까움은 좋음이고 멀면 나쁨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다.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책을 가까이 하라. 술, 담배는 멀리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까움과 몸도 또 반대말이죠. 자, 그런 거. 그러니까 방향성 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은유 중에서 뭡니까? 방향적 은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은유가 359쪽에 나오는데, 자, 거기서 밑줄 치세요. 두 줄. 존재론적 은유라는 추상적인 사건이나 행위, 감정, 생각 등을 우리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물이나 실체로 간주하는 은유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사물이나 실체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물리적인 대상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밑에 예문을 보세요. 마음은 그릇이다라고 나오죠. 마음은 그릇이다. 한번 보세요. 마음 이꼴 그릇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릇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은유에서 설명이 필요한 개념은 마음이죠. 마음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것을 그릇이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마음, 물리적이며 구체적인 그릇을 이야기한다. 360조. 그런데 마음은 그릇이다라는 은유를 통해서 추상적인 마음을 실제하는 그릇으로 간주해서 마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360쪽을 보시면 그게 나오죠. 마음은 그릇이다라는 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안 좋은 일을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된다. 또 그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새 결심이 사흘 만에 깨졌다.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릇이다라는 은유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13번에 보면. 그래서 기역, 니은은 무엇을 비우거나 담을 수 있죠. 마음은. 또 디귿처럼 넓거나 좁을 수도 있고 또 13 리을처럼 가볍거나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데 13 미음 비읍처럼 마음은 그릇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금이 가거나 깨질 수도 있고. 여기 나오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음을 그릇으로 하지 말고 그 밑에 나온 거 보세요. 마음 이퀄 뭐예요? 액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을 또 액체에다가 비유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액체니까 그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연설을 들으니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자, 361쪽 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 들어라.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잠잠해진다. 벌써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다. 뜨거운 마음으로 앞장서 가자. 아직도 슬픈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 마음이라는 걸 액체로 비유하면 뭐 잠잠해진다, 식어버렸다, 뭐 앞장서 간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할 수 있죠.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 큰 부피의 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은유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을 361쪽의 세 번째 단락이죠. 우리가 경험한 구체적 실체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활발하게 사용되죠. 자, 사랑은 그릇이다.
깨지지 않을 사랑을 하자. 우리는 사랑에 빠져버렸다. 금이 간 사랑을 되돌릴 수 없다.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자. 말은 음식이다. 꿀꺽 말을 삼켰다.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기 어렵다. 달콤한 말에 속았다.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싱거운 말 그만해라. 그 다음에 이론은 건물이다. 그 이론은 기초가 튼튼하다. 새로운 이론은 세운다. 낡은 이론을 무너뜨렸다. 이론의 토대를 닦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 은유의 과정이나 효과는 의인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화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 의인법이란 말 쓰잖아요.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16번에 X는 사람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이 푸시킨의 그 시의 한 대목이죠.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일상을 빼앗아 버렸다. 그렇죠? 모든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희극은 삶이 속일 수 있다. 또 코로나19가 빼앗을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다 의인화라는 거죠. 자, 은유의 의사소통 기능이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의 의사소통 기능은 자, 36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첫째 줄에 세 가지로 적용이 돼요. 자,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끝에 첫째 동그라미. 은유의 구체화 기능이다. 밑줄. 은유의 구체화 기능. 그 다음에 363쪽 마지막 단락 둘째 동그라미. 은유의 간결화 기능 밑줄. 그러니까 구체화 기능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기능이죠. concretization 나왔죠. 펑션은 함수란 뜻도 있고요. 기능이란 뜻이 있어요. 기능. 펑션이란 말 자체가. 기능이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함수란 뜻도 있죠. 수학에서 함수, fx 이럴 때 함수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의 목표에 속하는 개념들은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의미가 상당히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원 영역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은 여행이다, 행복은 위고, 불행은 아래다, 마음은 그릇이다, 사랑은 그릇이다. 이게 은유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거. 자, 둘째는 그 밑에 있죠? 간결화 기능. 은유의 이 적용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간결화 시킨다는 건데, 자, 뒤로 넘겨보세요. 364쪽. 자, 18번에 길게 컴퓨터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사람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원래는. 내 컴퓨터가 갑자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듣고 안 듣고 하잖아요. 아마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린 듯하다. 컴퓨터 백신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사람처럼 백신을 맞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사람이다. 경제 최대의 적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저축의 의미를 빼앗아갔다. 인플레이션이 가소비 풍조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하고 있고요. 자, 셋째 364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은유의 선명화 기능이다. 그렇죠? 그래서 clarification 펑션인데 선명하게 만드는 거죠. 은유라는 게. 그러니까 밑에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은 돈이다. 삶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유가 사용됨으로써 설명 대상이 생생하게 부각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365쪽에 이제 밑에 보면 의사소통 기능 20번이 나오죠. 20번. 자, 20번의 별표 하나 쳐주세요. 20번은 자 뭐냐? 이 의사소통의 기능 은유의 구체화 기능 밑줄 치세요. 거기 기획번에 니은 간결화 기능 밑줄, 디귿 선명화 기능 밑줄.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구체화 기능, 그다음에 간결화 기능, 선명화 기능. 자,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한유가 있죠. 한유. 자, 환유라는 것은 자 이것도 밑줄 좀 치세요. 메토님이라고 하는데 366쪽에 1번에 바로 밑에 줄 두 줄 밑줄 치세요. 그래서 환유는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을 통해서 지시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을 환유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환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밑에 예를 가지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팀에도 이제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나는 박원서를 즐겨 읽는다. 자, 367쪽 20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모두 환유가 사용된 거다. 피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박완서를 읽는 게 아니라
박완서의 작품을 읽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그래서 환유 표현도 이제 두 개의 개념이 있다. 신체 부분이 22번 기억을 보면 사람을 대신한다. 우리 팀에도 이제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니은 생산자가 생산품을 대신한다. 나는 박완서를 즐겨 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 부분이 피잖아요. 피가 사람, 피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잖아요. 피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생산자가 생산품을 대신한다. 자, 생산자에다가 밑줄 써요. 이게 박완서라고 써놓으세요. 박완서. 박완서고 생산품에다 밑줄 쓰세요. 생산품에 밑줄 치고 박완서의 저서라고 써놓으세요. 박완서의 저서. 그렇게 쓰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의 환유를 보면 신체 부분과 사람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관여하고 있죠. 사람과 신체는 경험 대상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부분이 사람을 대신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367쪽의 마지막 단락. 이때 두 개의 관련은 인접성, 컨티규어티라고 나왔죠.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다. 서로 인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68쪽. 그래서 이제 환의 특성이 이제 밑에 나오지. 23번에 사람의 영역 부분 피 전체 사람 생산 영역 생산자는 박완서 생산품 소설 이거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피는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새로운 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박완서를 즐겨 읽는다. 박완서의 작품을 즐겨 읽는다. 그런 이야기였죠. 자, 368쪽의 셋째 마지막 단락 동그라미. 같은 영역 속의 두 개념은 경험의 측면에서 근원과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밑줄 주세요. 근원과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근원은 매체, 비에커라고 하죠. 경험상 실마리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목표는 근원을 통해 제시되는 개념. 자, 23을 보면 기흥리은의 피와 박완서는 당연히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렇지만 피는 피를 가진 사람, 박완서는 박완서의 작품을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깊게 막 써놓은 겁니다. 369쪽 보세요. 그래서 거기 24번에 보면 기억에 사람 영역의 부분 피는 전체 사람, 생산 영역의 생산자는 박완서는 생산품 소설. 자, 환유의 유형이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370조.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유형. 전체가 부분을 대신하는 유형.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한다. 자, 이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를 볼게요. 26번. 신체 부분이 사람을 대신한다. 먹일 입이 많아 더 열심히 일했다. 보는 눈이 많아서 부끄럽다.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죠? 부분. 신체 부분이죠? 사람을 대신한다는. 보는 눈이라는 부분이죠?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일 입이 많다는 건 먹일 사람들이 많다는 거. 보는 눈이 많다는 것도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사물의 부분이 전체를 대신한다. 그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 작업을 시작하려고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그렇죠?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이것도 부분이잖아요. 부분. 사물의 부분. 이게 전체를 대신하는 거고 커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커피가 들어간 음료란 뜻이겠죠. 또 작동기계 전체인데 이걸 스위치라고 한 거고. 이해하시죠? 커피가 들어간 음료를 마신다는 거죠. 한 사물이 또 사물 분류를 대신하는데 사람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빵이라는 것은 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음식을이라고 써놓으세요. 음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펜 이건 문이죠.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칼은 뭐겠어요?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는 무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소유물이 소유자를 대신한다. 그 사람은 돈과 결혼했다. 빨간 넥타이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겠죠. 빨간 넥타이를 맨 사람이겠죠. 또 사건의 부분이 전체를 대신한다. 언제 국수를 먹을 수 있니? 또 드디어 학사모를 쓰게 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국수를 먹는다는 것은 결혼식에서 볼 수 있는 한 부분, 결혼식 하느냐 있는 거죠. 학사모를 쓴다는 것도 졸업하냐는 뜻이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72쪽 보세요. 이제 전체가 부분을 대신하는 예가 있는데 사람이나 생물 전체가 부분을 대신한다. 감기 때문에 몸이 쑤신다. 우리 소를 먹을까? 돼지를 먹을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 전체잖아요, 신체를. 그렇죠? 그다음에 소를 먹을까, 돼지를 먹을까 하는 소고기, 돼지, 고기를 의미하는데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렸다. 컴퓨터를 두드린 게 아니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 거죠. 시계가 정오를 가리켰다. 시계 침이 정오를 가리킨 거죠. 그다음에 어머니에게 꽃을 달아드렸다. 거기 있죠. 또 꽃이라는 것은 이제 카네이션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 꽃의 종류인. 집에 가려고 버스도 이제 특정 버스를 가리키는 거죠. 모든 버스가 아니죠. 또 자동차는 현대를 고집한다. 현대가 만든 자동차를 고집한다는 뜻이겠고, BTS가 부른 노래를 나타내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BTS죠. 소치 펄펄 끓고 있다. 라고 미음번에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릇 또는 용기인 솥이 끓거나 냉장고를 비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솥 안에 담긴 내용물이 끓는 거죠. 그다음에 냉장고 비우기다. 이것도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거.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냉장고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반찬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 반찬. 그다음에 온 마을이 그의 귀향을 환영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죠. 대학 본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대학 본부의 직원들, 사람들이 2020년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죠 그러니까 2020년대라는 시간이 어, 그 시간에 입학한 졸업한 사람들이겠죠. 2020년대 사람들의 모임이죠. 2022년 한일. 그러니까 이것도 2022년에 어떤 사건이겠죠. 한일 월드컵 한국 팀의 결과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월드컵을 2002년에 했으니까 대한민국 뭐 딱딱딱딱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02년이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환유의 의사소통 기능이 나옵니다. 환유의 의사소통 기능. 그러니까 환유는 동일 영역에 존재하는 두 개념 사이의 인접성에 기초해서 자 여기 밑줄 주세요. 373페이지 3번 밑에 인접성에 기초해서 목표 개념을 대신한다. 그래서 환유 의사소통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37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요. 환유의 경제적 기능. 자 넘겨볼까요? 목표 개념을 정확하게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인접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지시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철수가 개를 쓰다듬어 줬다. 과제 검사를 하면 너는 왜 없어? 3번 테이블에서 김치 좀 달래요. 철수의 손이 개를 쓰다듬었다. 과제 검사를 하면 너의 과제는 왜 없어? 3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김치 좀 달래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28은 환유의 경제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화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줄이는 거예요. 글자 수를 줄이는 거. 우리가 글자 수를 줄이는 게 경제적인 거죠. 글자의 수를 어떻게 한다? 줄인다. 그래서 보세요. 철수가 개를 쓰다듬었다는 건 철수의 손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개를 쓰다듬은 거고 너는 왜 없어는 너의 과제는 왜 없어죠. 그다음에 3번 테이블에서 김치 달라는 게 아니라 3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경제적이다. 둘째, 환유의 접근성 기능 이런 것이죠. 374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 환유의 접근성 기능이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환유는 근원 개념을 참조해서 목표 개념을 이해하는 거다 나오죠. 자, 바로 예문 볼게요. 375쪽. 그녀는 오랜만에 냉장고를 정리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다. 한국은 IMF. IMF가 뭡니까? 인터내셔널 머니 펀드죠. 우리말로 하면 국제통화기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써놓으세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이죠. 통화기금.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IMF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죠. 그래서 그녀는 오랜만에 냉장고 안에 내용물을 정리했다는 거죠. 냉장고를 정리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상황 변화로 일상이 달라진 거고 한국이 IMF를 극복했다는 것은 1997년 채무 불이행 및 IMF 지원 등 일련의 경제적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셋째 그 밑에 딸락이 있어요.
환희의 완곡법 기능. 그러니까 완곡.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회적으로. 아기가 또 시를 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다. 선생님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 그러니까 아기가 또 시를 했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보면 오줌이라고 나왔죠. 오줌.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슴을 가렸다라는 것은 이제 가슴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 밑에. 그다음에 선생님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 이거는 넘겨보세요. 평온하게 죽었다는 거죠. 평온하게 죽었다. 이걸 눈을 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31번에 환희 의사소통 기능 밑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31번. 경제적 기능 밑줄, 접근성 기능 밑줄, 완곡법 기능 밑줄.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80페이지 보면 은유와 환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세요. 은유와 환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교재 380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은유와 한유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수사법의 일종으로 언어의 일상적 용법은 아니다. 자, 잘못했죠. 은유와 한유는 그런 그 두 개념 사이의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은유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1번부터 해야겠네. 전통적으로 수사법의 일종으로 간주가 되었죠.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돼요. 그 밑줄 치세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언어 사용 방식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일상용법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유는 동일한 영역의 두 개념이 한유는 다른 영역의 두 개념에 보이는 관련성이다. 자, 이게 잘못됐다고 나왔죠. 은유와 한유는 두 개념 사이의 관련성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은유는 각각 다른 영역에 속하는 개념 사이의 유사성에 바탕하고 한유는 동일한 영역에 속하는 두 개념의 인접성에 바탕한다. 맞죠? 인접성. 그러니까 은유는 다른 영역에 속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유사성 동그라미. 환유는 동일한 영역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접성 동그라미. 은유와 한유의 사상은 모두 일방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는 거죠. 같은 방향의 특성. 은유는 의사소통상 큰 기능을 하지만 한유는 부분적으로 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유와 한유는 일상적 의사소통 과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은유와 한유의 사상은 모두 일방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은유와 한유를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게 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은유의 유형과 은유 표현이 바르게 묶이지 않은 것은 구조적 은유. 모든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맞죠? 이것은 뭐예요? 구조적 은유가 아니라 써놓으세요. 의인화 은유라고 써놓으세요. 의인화 은유. 의인화 은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틀렸어요. 방향적 은유, 그는 결국 가로로 쓰러졌다. 쓰러진 건 하방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이죠. 구조적 은유. 이번 선거에 상대를 저격할 무기가 없다. 저격할 무기 나왔죠. 무기. 무기니까 구조적 은유죠. 무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존재론적은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라고 나왔죠.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비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존재론적 은유가 맞습니다. 답은 1번. 구조적 은유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유가 나오면 이게 어떤 은유인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의인화 은유가 뭔지 구조적 은유 지금 했었고 존재론적 은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인화된 은유도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표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의사소통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삶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대해준다. 그러니 네가 먼저 삶을 사랑하라. 이건 은유의 선명화 기능이라고 그랬죠. 은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구체화 기능, 간결화 기능, 그다음에 선명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364쪽에 나오죠. 교재. 선명화 기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거는 전쟁이다. 뭐 이렇게 쭉 삶은 사람이다. 그래서 365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그 삶은 사람이다. 밑에 밑줄 치세요. 디귿번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가나 누워야 하지 마라.
삶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준다. 그러니 네가 먼저 삶을 사랑하라. 이거 나죠. 건명한 기능. 자, 잘 옳은 거죠. 생산자인 박완서가 생산품 소설 나타내므로 환유라고 나왔죠. 환유. 아까도 이거 박완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환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67쪽 페이지. 그래서 소유자인 박완서가 소유물인 박완서 작품을 나타내므로 은유이다라고 나왔는데 밑에 이제 보시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표현의 근원 개념은 박완서고 목표 개념이 소설 또는 박완서의 작품이다. 박완서는 소설가로서 좋은 소설을 많이 썼죠. 박완서와 그가 지은 소설은 동일한 경험 영역에 속한다. 박완서 소설은 인접성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영역에서 거기다 밑줄 치세요. 해설의 셋째 줄. 인접성을 띈 두 개의 개념 사상관계는 환유다. 그러니까 이 환유라고 썼어요. 시간의 전체인 박완서 인생이 시간의 부분인 소설 속 인생을 나타내므로 환유다.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부분인 박완서가 전체인 박완서 작품을 나타내므로 은유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이는 두 개념의 그 속성을 시간의 전체와 부분으로 본 점이 잘못이라는 거죠. 이거는 2번 자체는 시간의 전체인 박완서 인생, 시간의 부분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 3번은 박완서가 작품을 나타내는 은유가 아니고 환유죠, 환유. 그 다음에 4번 생산자 박완서가 생산품 소설 나타내므로 환유다 맞죠. 자 마지막 환유의 완곡법 에둘러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눈을 감고 말았다 밑줄 치고 죽었다라고 쓰세요. 죽었다. 그는 끝내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는 말을 그냥 눈을 감았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환유의 완곡법 기능이라고 했죠. 아까 환유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완곡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에둘러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375쪽에 30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쓰세요. 선생님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제 완곡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건 뭡니까? 그 부분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환유죠, 환유. 환유인데 부분이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이였고, 그다음에 이도 마찬가지죠.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니까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거고. 그는 내 휴대폰에 없다. 이거는 뭐예요? 소유자가 소유물을 대신한다. 환유죠. 그는 그의 전화번호, 그러니까 그의 전화번호가 내 휴대폰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경제적 기능이죠. 그는 내 휴대폰에 없다가 아니라 그의 전화번호는 이거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인 것이라는 것은 글자 수를 좀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글자 수를 죽이는 거, 줄이는 거, 이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꼭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